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기본관호학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론을 다 마치셨으면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함께 보시게 되겠죠. 문제를 보다 보시면요. 개 중에 조금 이상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K형 문항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항 요즘에는 안 나오기는 해요. 좀 감안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저랑 함께 문제풀이를 가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적중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인간의 성장 발달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기억 볼게요. 성장과 발달은 계속적이에요. 순차적이고 점진적이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두 번째. 성장과 발달은 질서 있게 진행되지만 맞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예견할 수 없다? 아니요. 예견할 수 있잖아요. 틀린 설명. 세 번째, 성장과 발달은 서로 다르지만 통합되어 있다. 통합성이 있다. 맞는 설명 되겠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성장과 발달은 성인기까지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성장과 발달은 노년기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에릭슨은 이 발달과업,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뭐라고 했죠? 통합성대. 절망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 되겠죠? 그러면 답은 기역과 디귿만 맞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푸른 병원은 최근 환자와 의료진의 가운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했대요. 같은 색상. 자, 이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하면 피라미드가 나와야죠.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 나와서 여기에 생리적 욕구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안전의 욕구 있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뭐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존중의 욕구고요. 맨 위가 뭐예요? 실현의 욕구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요. 자, 같은 색상으로 통일한 거는요.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소속의 욕구는 없잖아요. 어디에 속하냐? 바로 사회적 욕구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보시면 이 존경의 욕구라고 나오는 건요. 여기 보시면 자아 존중의 욕구 있죠? 이거를 존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의어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김씨 환자는 목발 사용 시 넘어질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다칠까봐 불안해요. 간호사에게 호소하였다. 김씨의 욕구는 무슨 욕구에 해당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넘어질 것 같아요. 다칠까봐 불안해요. 어떤 상태예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아닌 그 위에 있는 안전의 욕구 되겠습니다. 그죠? 맨 밑에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가 맨 밑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충족되시면 안전의 욕구가 오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에 있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오게 되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 아까 사회적 욕구라고 배웠잖아요.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위에 있는 존경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이것까지 충족이 되면 맨 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라고까지 우리가 피라미드 살펴보셨고요. 자, 넘어갑니다. 4번이에요. 자, 간호 이론가와 간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연결이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기를 하나씩 보시죠. 자, 핸더슨, 타인의 도움 없이 건강이나 회복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맞는 설명인가요? 잘못됐고요. 핸더슨은요, 인간의 14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팔 힘이 센가 봐요. 그죠? 자, 좀 풀고 기본 욕구가 있다고 했고, 이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간호라고 했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데 타인은 도움 없다고요? 아니에요. 땡.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저스. 대인 상호관계를 통해 가능한 최적의 건강 상태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죠. 대인 상호관계. 그러면 치료적 상호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 페플라우가 상호관계를 강조를 했죠. 로저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올란도 땡땡.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서의 적응을 통해서 심리적, 생리적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적응이라고 하면 누가 얘기를 했죠? 바로 로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는 계속해서 인간은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촉전 자극, 연관 자극, 자녀 자극, 이 자극을 받잖아요. 자극을 받으면 대처하셔야죠. 이 대처 기전이 조절 기전, 인지 기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적응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적응 양상이 생리적 양상, 자아 개념 양상, 그 다음에 역할 기능 양상, 상호 의존 양상, 이렇게 네 가지를 나타냈고, 결국엔 그래서 적응 반응으로 가냐, 그쵸? 아니면 비효율적인 반응으로 가냐, 그리고 얘기를 한 게 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응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로이에 대한 설명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요. 이건 로저스에 가는 경우에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질병을 예방하도록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했죠. 실제로 이 상호작용의 부조화를 바로 문제라고 봤던 게 로저스고요. 그 다음에 올란도를 해설을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도움을 간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리을 볼게요. 나이팅게일 땡땡. 자연적인 치유가 잘 이루어지도록 환자를 최적의 건강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줄 때 항상 언급되던 게 최적의 환경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팅게일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네요. 리을 되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건강 증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건강 증진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끔 해주는 게 건강 증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기억 보시죠. 자, 건강 증진은 의료인의 처방이나 약물로 성취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떤 건강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정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처방이나 약물이 아니고요. 이건 치료 중심에 대한 관점인 거죠. 자, 니은 최적의 안녕에 대한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 맞는 설명 되겠고, 디귿 볼게요.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아니요. 한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리을 좋은 건강 습관과 건강한 생활 양식에 의한 행동 변화로 성취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만 맞으니까 3번 답이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요.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6번 보시면 총체적인 접근법으로 보면 환자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 누가 갖고 있냐라고 보시는 거죠. 1차적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환자 자신한테 있는 것이다. 자, 7번 바로 넘어갈게요. 7번 넘어가시면 다음 중 간호 계획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보셨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우선순위 설정 하셨죠? 목표 설정 하셨죠?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은 측정 가능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간호 전략 결정. 그죠? 이것도 당연히 계획 단계에서 하셔야 되고, 4번 보시면 간호 지시 작성.
이것도 계획 단계에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면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면담 실시는 만약에 이 사람한테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사정 단계 하시거나 아니면 면담 자체가 일종의 이 정신간호학에서는 치료적인 세라피일 수도 있죠. 그러면 수행 단계에서 하시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건 5번 면담 실시와 관련된 내용 되겠습니다. 문제들이 간단해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자, 환자가 입원할 때 병동간호사가 먼저 해야 될 절차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환자가 입원할 때 해야 할 절차가 다 맞거든요. 다 맞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를 물어봤네요. 그죠? 그럼 1번 볼게요. 병원 환경과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한다. 맞죠? 2번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병실을 안내한다. 이것도 맞고요. 이게 가장 먼저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활력증으로 측정하고 간호력을 하고요. 4번 환의를 갈아입고 침대에 편안히 눕도록 도와준다. 5번 병원 방침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순서를 보시면 이게 가장 먼저니까 우선 이게 답이 되겠고, 그죠? 병실을 안내한 다음에 이게 1번. 그 다음에 병원 환경과 일반적인 규칙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환의를 갈아입고 침대에 눕도록 하시는 게 이게 3번. 이게 3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누운 상태에서 활력증을 측정하고요. 간호력,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과거력이라든지 뭐 체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게끔 하겠죠? 이게 4번.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보시면 기록을 하시는 게 이게 5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먼저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9번이에요. 간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간호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간호의 상세한 지침이 제공된다. 맞죠? 자, 니은 볼게요. 대상자와 함께 목표와 함께, 여기서 키워드는 함께예요. 같이요. 같이 목표와 기대되는 결과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수행하고 평가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뒤에 보시면 대상자에게 수행될 간호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설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리를 보시면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10번이죠. 자, 간호진단의 특성을 기술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간호진단. 보통 이제 기본간호에서는 난다로 간호진단을 주 내리게 되죠. 1번 볼게요. 간호진단은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밝히는 거예요. 질병 상태를 밝히는 건 의사가 하는 진단이겠죠. 너 결핵이야. 너 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 2번 간호진단은 대상자의 질병이나 병리적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호 문제를 규명할 뿐이에요. 자, 3번 간호진단은 대상자의 질병의 규명, 치료, 완치에 초점을 둬요. 이거는 의사가 하는 질병 진단에 관련된 내용 되겠고 4번 간호진단은 대상자의 실제적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다 되겠네요. 그렇죠? 5번 보시면 간호진단은 간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간호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전략을 설정하는 거는 계획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11번 다음 상황 중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볼게요. 7세의 환아의 피부에 홍반이 있어요. 게다가 체온제 있어요. 39도래요. 뭐 있어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환아의 얼굴은 창백하고요. 창백은 객관적인 자료가 맞아요. 그런데 기운이 없고
귀찮아했고. 엄마는 화나가 다 토했다고 했다. 지금 뭐가 많아요? 주관적 자료가 굉장히 많다. 그쵸? 그러면 이 주관적 자료는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놔둘게요. 자, 3번 볼게요. 임 씨는 충수돌기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말을 했다. 충수돌기 부위에 있대요. 통증.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촉진했대요. 그랬더니 근육 경직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촉진했더니 근육 경직이 있었대요. 이것도 객관적 자료에 해당이 돼요. 자, 4번 보시면 18세 이하는 항상 조금씩 먹는다고 했고요. 체중이 70kg, 키가 150이었어요. 객관적 자료 있죠? 자, 5번. 40세 박 씨는 자신의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말을 했고 혈압을 쟀더니 190에 110이라고 객관적 자료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주관적 자료가 가장 많은 항목을 보시면 2번이에요. 2번 보시면 주관적 자료가 기운이 없고 귀찮아했고 토했다고 했고 다 주관적 자료가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장 필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넘어가시죠. 자, 12번입니다. 노 씨 부인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을 치료받는 중에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때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간호 수행은 이라고 했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노티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3번이네요.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치료 거부의 원인을 파악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별다른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객관적인 자료는 이라고 물어봤고요.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는 직접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잖아요. 대상자나 가족한테 의존하시는 건 주관적 자료고요. 자, 객관적 자료를 물어봤습니다. 기억 볼게요. 밤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주관적 자료. 두 번째, 혈액검사에서 혈액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딱 나왔죠. 10이다. 그럼 이거 객관적 자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입맛이 없대요. 우울하대요. 이것도 대상자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관적 자료. 자, 리을, 눈 주위에 다리에 부종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부어있는 거를 본 거죠. 객관적 자료 되겠네요. 그럼 객관적 자료는 두 개네요. 니은과 리을입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간호과정의 평가 단계, 맨 마지막 단계죠? 평가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내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 해버리면 또 요즘에 잘 나오는 형태죠. 보시면요.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회원 피드백 여부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건지 말 건지, 간호의 질에 대한 평가, 간호 목표 도달한 정도, 단계별 재검토 및 수정한다. 이거 다 어디에 해당하는 게 맞냐면 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 물어봤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내가 앞에서 설정했던 간호 목표를 달성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4번이죠. 간호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고 나서 나머지를 평가하고 또 목표에 도달할 거를 평가하고 평가를 결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못한 이유가 뭔지를 또 나오겠죠? 그 뭔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계별 재검토 및 수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4번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에 해당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빨리빨리 넘겨주셔가지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자, 2장의 1번 보겠습니다. 측정 시간이 가장 어때요? 짧아요. 쉽게 심부 체온, 안쪽의 체온을 반영할 수 있는 부위는 하고 물어봤고요. 답은요. 고막이에요. 고막. 여러분 고막 체온, 여러분 실습하실 때도 가장 많이 재셨죠? 이렇게 고막 체온을 가지고 고막에서 띠 하면 몇 초 만에 나와요? 2초에서 3초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가장 쉽게 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요.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심부 체온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직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는 직장 체온을 주로 많이 재고 있죠. 여기까지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자, 2번입니다. 유방 자가검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유방 자가검진은 내가 유방을 자가적으로 검진을 해보는 거잖아요. 암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결절 같은 거, 분비물 같은 거 보시는 건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생리 시작 후 14일 이내 아니요. 답이 뭐예요? 끝난 후, 책마다 달라요. 끝난 후 5일 이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끝난 후 7일 이내라고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유두의 방향, 분비물이나 딱지의 유무 살펴보시고 3번 유방 조직의 탄력성 정도와 결절이 있는지 만져보실 수 있겠죠. 4번 피부에 부종이 있거나 발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5번 두경부와 애과 부위의 림프절까지 같이 촉진을 하시고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유방을 촉진한다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대뇌 기능 평가 중 기억력을 사정하는 방법은? 하고 물어봤고요. 기억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1번. 숫자를 말한 후 반복하도록 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그걸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좀 시간 텀을 두죠. 제가 아까 물어본 숫자가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그때 물어본 숫자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억력에 대한 평가 맞아요. 2번 관련된 개념을 주고 연관성 규명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의미를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설명한다. 다 기억력과 관련 없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14세 남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하트에 열상을 입고 상처에는요 모래가 이거 모래 아니에요? 이거 모래 아니에요? 모래가 많이 묻은 상태로 응급실에 왔다. 이때 간호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은 상처를 보셔야죠. 상처의 범위를 사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멸균대 생리식염수로 세척해 주셔야죠. 왜냐면 모래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1번 되고요. 나머지 보시면 예방주사 놓고 진통제 투여하고 꺼지 드레싱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주사하다 다 뭐예요? 의사의 처방 하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실 건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번이고요. 자, 눈의 편위, 사실을 알 수 있는 검사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눈의 정렬이 틀어진 게 사시잖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외안근 검사. 외안근이라고 하는 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외안근에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사시가 생기고요. 외안근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 눈만 따라오세요. 눈만 따라오세요. 해서 눈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특정 방향에 갔을 때 사시가 있다. 그럼 있다고 보는 거. 자, 두 번째 시야 검사라고 했는데 시야 검사는 다른 말로 주변 시야 검사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주변 시야 검사. 자, 이거는 뭐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앞을 본다고 해서 앞만 보이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다 보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눈을 본다고 하면 옆으로 180도까지는 거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녹내장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디까지 보이냐? 그게 바로 시야 검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은 틀린 거죠. 세 번째, 차폐 검사 되겠고, 요거 사시 검사 맞거든요. 차폐 검사는 뭐냐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을 때 딱 가린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지 보는 거고 또 가린 상태에서 한쪽을 가린 상태에서 확 떼요. 확 뗐을 때 이 가리지 않은 눈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정상은 가리든 떼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가렸다가 딱 뗐을 때 이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정렬을 벗어나요. 그걸 보시는 게 바로 차폐 검사 되겠고 시력 검사는 뭐예요? 시력판에다 두고 2, 3, 4
O 이렇게 읽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시력 검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시력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제외한 기억과 디귿이 바로 사시 검사가 되겠네요. 답은 2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넘어가시죠. 자, 혈압을 증가시키는, 올리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첫 번째, 말초혈관의 저항이 커지면 BP가 올라가죠. 말초혈관 저항이 커진다는 거는 혈관 수축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정맥벽 평활근이 수축한다. 이거 혈관 수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답 맞네요. 자, 세 번째, 혈액 점도의 감소. 혈액 점도가 증가할수록 혈압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골격근의 이완이라고 했는데 근육이 수축할수록 바로 혈압이 증가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맥 활류량의 감소라고 했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전부하라고 부르고요. 정맥 활류량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내 몸에 도는 물이 많을수록 혈압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혈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은요, 2번 되겠네요. 정맥벽 평활근의 수축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맥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식전에는 식후보다 맥박수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네, 식후에 맥박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저혈량 쇼크가 나타나면, 저혈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뭐 출혈이 많다던가 탈수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맥박수는 증가한다.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빨리빨리 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박수가 증가한다. 이거 맞는 설명 되겠네요. 물론 이제 저혈량 쇼크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맥박수가 이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마지막이고 당장 쇼크가 왔을 때는 맥박수는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서적으로 흥분하면 맥박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죠. 왜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니까. 자, 4번, 운동선수는 정상인보다 맥박수가 보통 느려요. 운동선수, 특히나 마라톤 선수나 축구선수, 이런 분들 맥박 재보시면 1분에 몇 나오냐면 52. 50, 막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상치가 얼마예요? 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폐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빨리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뛰어도 훅훅 잘 짜주기 때문에 빨리 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느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5번. 체온이 떨어지면 맥박수가 증가하나요? 아니요. 체온과 맥박은 같이 가요. 체온이 떨어지면 맥박수 떨어지고요. 체온이 증가하면 맥박수도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저혈량 쇼크가 나타나면 맥박수는 증가한다. 좋은 문제였어요. 자, 8번입니다. 3차 신경 사정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물어봤고요. 3차 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뇌신경 중에 3차 뇌신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3차 신경이라고 하면 제5 뇌신경을 물어보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5 뇌신경의 사정 방법 보겠습니다. 기억, 웃어보라고 해서 얼굴 대칭을 확인한다. 자, 얼굴의 대칭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요 7뇌신경, 안면신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고요. 니은, 양쪽 어금니를 물어보게 한다. 이거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5뇌신경이요 보통 뭐를 관장하냐면 그 저작근 있죠? 이거 거고 혀의 운동, 이쪽 밑에 쪽 이 근육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면의 감각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어금니는 저작근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해당되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외안근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외안근이라고 하는 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육뇌신경과 관련이 있겠고. 그다음 리을, 얼굴을 핀으로 자극해서
통증 반응을 보는데 이거 감각 보시는 거죠? 안면 감각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리을이죠. 3번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본간호학에서 뇌신경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고 제가 성인간호학에서 뇌신경을 보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시면요. 성인간호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되겠고 성인간호 문제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다 풀었고요. 네, 그래서 3장 적중 예상 문제 1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질 수술 후 좌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라고 물어봤고 좌욕이라고 하면 여기서 치질 수술이라고 했는데 치질 수술뿐만 아니라 어떤 산과 수술, 그죠? 산과 수술, 출산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실금이 있을 때도 좌욕을 보통 하게 되고요. 물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43 혹은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43에서 한 45도까지 되게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고 있죠. 또 뭐 주의사항이 있으면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좌욕을 할 때는 혼자 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길어봤자 몇 분 이내? 30분 이내에 종료를 시킨다. 이게 좌욕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인데요. 기억 보시면 지혈작용을 한다? 아니요. 우선 지혈작용을 하지도 않고요. 물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지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니은 통증을 감소시킨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도 좌욕을 시키고 있고요. 자, 디귿 연동운동을 항진시킨다? 상관없는 내용 되겠고요. 소염작용 요거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해설에 소염, 진통작용, 그 다음에 손상부 혈액순환 증진, 근육 이완 증진과 동통 경감, 혈류 증가로 염증성 상추물을 연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해당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보셨고요. 2번 넘어가시죠. 네, 2번입니다. 자, 당뇨 환자를 위한 발간호에 대한 설명 물어봤고요. 자, 당뇨 환자는 발이 꾸덕꾸덕해지는 그 혈액이 혈행을 지나게 되니까 되게 말초혈관이라든지 모세혈관에 혈액이 느려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발간호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발톱을 바짝 잘라요? 그러면 살까지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바짝 자르지 않고요. 두 번째, 티눈, 가고를 빨리 제거한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제거하시는 거 아니고요. 병원을 방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옳은 답 되겠네요. 3번, 얼음물로 자주 씻어준다 라고 했는데 얼음물로 씻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로, 그죠? 씻어준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4번, 발이 부었어요. 부종 시에는 발을 올려주시면 당연히 부종이 좀 빠지겠죠. 그다음 5번, 건조하면 발과 발가락 사이에 크림을 바른다라고 했는데 크림을 발라주실 수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 보통은 크림을 바르지가 않죠. 그리고 거기가 습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자, 답은 그래서 4번 되겠네요. 당뇨발 환자.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좌욕에 대한, 아닌데? 네. 맞네요? 네. 좌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죄송합니다. 앞에 좌욕이랑 좀 헷갈려가지고 맞고요. 자, 3번 좌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적용 시간은 20분 정도로 지속한다. 제가 앞에서 30분 이내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맞는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2번 물 온도는 43에서 45도가 적절하다. 이것도 책마다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산모, 치질 환자의 간호 시 적용한다. 맞죠? 4번 볼게요. 자, 리을. 국소적 부위는 통목욕이 좌욕보다 더 효과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산모나 치질 환자는 말 그대로 그 회음부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소적 부위를 할 때는 당연히 통목욕이 아니라 좌욕이 더 효과적이죠. 아니 하반신을 다 담그는 게 무슨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해당하는 1번 되겠습니다. 3번의 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침상 목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실제로 침상 목욕은 침대에 누워서 목욕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침상 목욕은 반드시 처방하에 하시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요. 1번 볼게요. 신체 분비물과 배설물, 피부의 죽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고요. 2번, 피부의 순환을 촉진해요. 그래서 실제로 침상 목욕을 할 때는 방향성이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방향성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순환을 촉진을 하는 거죠. 자, 3번, 이완과 편안함 주고요. 4번, 불쾌한 몸 냄새를 없애기도 하죠. 5번 보시면 간호사에 대한 대상자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침상 목욕을 한다고요? 아니요. 틀린 설명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얼음주머니 적용 시 좋은 점은 다른 말로 냉요법 적용 시 효과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동통 완화시킨다. 이거 맞죠? 그래서 보통 발치하거나 이랬을 때 얼음주머니 대주시잖아요. 그죠? 자, 2번, 혈관은 어떻게 돼요? 수축시킬 거예요. 그죠? 자, 디귿, 환웅을 지연시킵니다. 맞는 설명이죠. 리을 보시면 근육을 어떻게 해요? 수축시켜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여기 혈관 이완과 근육 이완에 해당하는 내용은 온요법에 대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이죠. 건열요법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말 그대로 건조한 열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램프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보시겠습니다. 기억. 습열요법에 비해서 적용이 간편하다. 맞죠? 습열은요, 습한 열을 대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게 수건에 이게 따뜻한 물을 적셔가지고 찜질을 해준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램프 같은 것들은 이제 켜버리면 되니까 훨씬 적용이 간편하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볼게요. 신부조직까지 침투한다 라고 했는데, 신부조직까지 침투시키시려면 습열해 주셔야 돼요. 자, 디귿. 피부 습윤의 위험이 적다. 아무래도 습열을 해주시면 피부가 좀 눅눅해지잖아요. 그럼 위험이 당연히 적죠.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자, 리을 보시면 발한 작용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커요. 이거 건열 설명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 지금 장점 물어봤잖아요. 이 리을은 건열의 단점입니다. 단점. 수분 손실이 좀 커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2번.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체내의 수분 결핍의 일반적인 증상을 물어봤어요. 몸에 물이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어가지고 저혈량성이라던가 어떤 탈수적인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성산에서.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몸에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체중은 당연히 감소할 거예요. 틀렸네요. 니은을 보시면 물이 빠졌으니까 농축됐겠죠? 헤마토크리트 상승,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자, 디귿. 체온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네, 이거 틀린 설명 되겠고, 리을 보시면 물이 빠지니까 피부 긴장도 역시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면 소변량 감소, 소변 농축, 요비중 높고, 헤마토크리트 상승, 체중 저하, 안구알물 등등에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탈수라든가 저혈량성 쇼크와 관련된 증상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8번 보겠습니다. 발열 단계 중 발열기 환자에게 볼 수 있는 증상은? 이라고 했어요. 발열 환자예요. 자, 발열기라고 했죠. 발열 환자는 실제로요, 오한기, 몸이 덜덜 떨리는 오한기, 그 다음에 열이 확 오르는 발열기, 그 다음에 회복기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발열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오한이 덜덜덜덜 떨리는 상황이죠. 오한이 있고요. 그 다음 피부가 굉장히 창백한 그런 시점. 그 다음에 발열기에 해당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답인데요. 보시면 갈증이 생기죠. 갈증. 그 다음에 뜨거운 피부도 함께 나타나고요. 피부도 굉장히 붉어져요. 그 다음에 근육통까지 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갈증 생기고 뜨거운 피부, 그 다음에 근육통까지 생긴다. 이게 발열기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회복기는 이제 이 열이 쭉 내리는 거잖아요. 이때 보통 발한, 그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상기된 피부. 가 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아까는 냉요법 나왔는데 이제 온요법이 또 나왔네요. 온요법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죠. 자, 모세혈관의 투과성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지금 이 2번은요. 냉요법에 대한 설명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바로 나왔고요. 3번 혈액 점도가 감소하고 근육 긴장 감소하죠. 다른 말로 근육이 이완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세포 대사작용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강 마무리되고 자, 4장까지 조금만 들어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4장으로 넘어오시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운동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1번 기억 볼게요. 뼈에 칼슘을 침착시켜서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 그래서 노인한테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노인은 부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부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뼈의 칼슘이 유리돼요. 혈액 쪽으로.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 돼요. 자, 니은. 체온 조절의 효율성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되고요. 자, 디귿 볼게요. 사념기 균형을 도와주고 신체 배설물 분비를 돕는다. 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동운동도 한짐되면서 대변도 나오고. 그쵸? 자, 맞는 설명. 리을 보시면 발살바수기의 사용이 증가한다. 발살바수기라는 건 심호흡을 하신 상태로 흑 멈추는 상태를 발살바수기라고 하잖아요. 이 사용이 증가합니다. 발살바수기 사용이 증가하면 어떤 신경계가 항진이 되냐?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죠. 그러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 일시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가지고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하는 거 맞는데 이 운동의 효과잖아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발살바수기 사용이 결국엔 증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물론 혈압이 엄청 높은 사람, 막 뇌압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살발수기를 하면 그거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2번입니다. 체위성 저혈압으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질 때 응급조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누워 있다가 그죠?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 못 서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체위성 저혈압 혹은 기립성 저혈압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어지럽다, 뭐 두통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은요? 네, 3번이네요.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바로 전위치라는 거 원래 위치요. 누워있으면 누워있었던 거, 앉아있으면 앉아있었던 거, 이 전위치를 취하여서 안정을 시킨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요. 두 번째 땡 보세요. 체위성 저혈압 시에는 어떤 활동이나 움직임을 피하고 바로 원위치로 취한다라고 했고요. 자세를 변경할 때는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누워있다가 앉은 자세로, 앉아있다가 발을 내려요.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서는 자세로, 섰다가 괜찮으면 걷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3번입니다. 파울러시 체위와 관련된 불완전한 선혈과 안위 보조기구의 사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파울러시 체위는 반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반좌이. 그러면 이거 관련된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시면 목의 과신전을 예방한다. 목에 이렇게 넘어가는 과신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과 머리에 작은 베개 지지한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자, 니은. 팔의 내회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기 시에는요. 상완에 작은 베개를 지지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보시면 손목의 굴곡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환 아래에 베개를 지지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리을 보시면 발의 족저굴곡을 예방해 주셔야죠. 그런데 족저굴곡 예방해 주시려고 여러분 뭐 되시죠? 풋보드, 발 지지대 되시잖아요. 그죠? 발 지지대라는 거는 발이 이렇게 있으면 90도로 딱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심해지면 혹은 부동이 심해지면 발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발바닥 쪽으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풋보드를 이렇게 대주시는 건데 그러면 발바닥과 발목이 무슨 각도를 이루냐면 90도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45도가 아니고요. 90도. 90도 각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3개만 맞는 거네요.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 하셨고요. 4번 넘어갑니다. 자, 천골 부위. 천골 부위가 어디죠? 엉덩이 쪽이에요. 천골 부위에 발적이 있대요. 천골에 발적이 있다. 그러면 이미 뭐로 들어선 거냐면요. 욕창 1단계로 들어서신 거예요. 이 배드리든 환자를 위한 간호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욕창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해주시면 안 되고요. 2번입니다. 건조하게 해주시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서 여기에 더 이상 응전력이 가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죠. 이미 발작이 여러분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패드 대주시거나 쿠션 대주시거나 심상 머리 올리시면 여기에 압력이 더 가겠죠? 1시간마다 천고bil 마사지도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욕창 1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됐다는 얘기고요.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조하게 해주시고 체위 변경만 해주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그래서 5번 볼게요. 자, 오른쪽 대퇴관절에 견인장치를 했대요. 골절이 있나 봐요. 그죠? 그 선혈을 유지시키기 위한 견인장치를 해놨고, 그러면 그 견인장치를 한 오른쪽 다리 근육에 힘과 근육 긴장도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자, 여러분 책에는요, 이게 답이 등장성으로 되어 있는데, 등장성은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하는 건데, 견인장치를 한 다리를 어떻게 등장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답을 뭐로 바꿔주시면 되냐면요. 등척성 운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성은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거, 등척성은 장력을 변화시키는 거죠.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 그래서 답은요. 등척성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견인장치나 석고붕대 했을 때는 등척성 운동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 대상자의 체위는 이라고 했고요. 사실은 직장이나 대장 학문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셔야 되냐면요. 심스위 체위가 나오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답을 보시면 심스위가 없어요. 없으면 그럼 두 번째로 취할 수 있는 체위가 뭐냐? 슬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앙와위인데 죄송해요. 자, 슬흉이가 되겠고 슬흉이는 보통 언제 취하는 거냐면 자궁 위치 교정할 때 그쵸? 약간 엎드리는 자세로 취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장이나 대장 항문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검사를 할 수 있긴 있어요. 단지 엄청 부담스러울 뿐. 그래서 심수위가 없을 때는 슬흉이까지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입니다. 장기간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의 체위로 인한 기형을 방지하기 위한 간호중재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1번 보겠습니다. 앙화의를 취해준다라고 했는데 장기간 누워있어요. 무의식 환자예요. 앙화의를 취해주시면 욕창 다 생기겠죠. 어디 생길까요? 뭐 후두골이든지 견갑골, 천골, 발뒤꿈치 이런 데 생기겠죠.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2번 하루에 3회 이상 ROM 관절가동 범위 운동을 시킨다. 수동적으로 해주셔야겠죠. 무의식 환자니까. 3번 허리와 대퇴 사이에 대전자 두루마리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맞죠? 외회전 돼버리니까 그렇죠. 자, 4번 손 두루마리를 손에 쥐어준다. 그 다음에 5번 규칙적인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한 명의 대상자를 3명의 간호사가 함께 이동시켜요. 그럼 어떻게 이동시키게 되냐면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3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훅 이렇게 옮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명의 간호사의 구령에 맞추어서 동시에 이동하는 이론적 근거는 뭐냐? 4번이죠. 대상자의 신체 선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자의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8번이었고요.
자, 9번입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자, 기억부터 보시죠. 고관절, 그러니까 이 대퇴 쪽에 있는 관절이죠. 골반이랑 그 대퇴 연결되는 고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 압통이나 관절 제한은 당연히 없으셔야죠. 자, 니은 무릎 관절은 굴곡과 신전이 당연히 가능해요. 굽혔다 폈다. 자, 디귿 목 관절은 굴곡, 과신전은 완전 피는 거죠. 그 다음에 측굴곡, 그 다음에 회전, 순환까지 다 가능하다. 네, 맞는 설명. 자, 리을 고관절 운동은 회전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거 다 맞는 설명. 답은 5번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부동 환자를 위한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 환자예요. 그러면 심호흡과 기침을 계획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호흡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분비물도 잘 배출을 하고요. 자, 니은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수동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디귿 올바른 신체 선율을 유지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 보행을 도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동 환자예요. 뭐 무의식 환자고 전혀 걸을 수 없다? 그러면 걸을 수 없는 거겠지만 부동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서서히 보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치면 당연히 보행은 도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유도한 건 이 보행을 천천히 할 수 있는 환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게 다 해당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번까지 봤고요. 11번부터는 여러분 다음 강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강 수강,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